안녕하세요. 네, 고언어 프로젝트 가이드 A to Z에 대해서 공유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피처 단위 개발에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까지의 고민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당근에서 채팅 조직의 리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고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또한 AWS 서버리스 히어로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공유해 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고언어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뭐 코드 패턴도 있고 아키텍처 패턴도 있겠죠. 다양한 개발 방법론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작은 프로젝트와 큰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프로젝트란 어떤 거냐면 트래픽이 작다, 기능이 단순하다, 뭐 빠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표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트래픽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사용자 풀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MVP를 만드는 경우죠. 신규 서비스로 초기 유저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일 때도 있어요. 유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추후에 변동 가능성이 큰 상태인 거죠. 신규 기능이지만 실험으로 소수의 유저를 통해 가설 검증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릴리즈하고 유저의 반응을 보는 게 목적인 프로젝트일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지식은 이만큼 있어요. 다들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클린 아키텍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뭐 테스트 TDD, 뭐 헥사고날 아키텍처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를 배울 때마다 다음 프로젝트에 녹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모든 걸 다루고 싶어도 하나씩 전부 큰 토픽이 되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지식을 습득한다 한들 저 개념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주입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시도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유니콘을 상상하지만 굉장히 미니멀하죠. 이것 귀여운 작품만 나올 때가 많아요.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작할 때 단순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보고 싶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작은 유니콘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고언어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이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PM처럼 사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발산이 되기 시작하지만 먼저 만들고 싶은 명확한 목표를 두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맞는 꼭 필요한 기능만 구현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 큰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양한 걸 시도하다가 작은 기능 하나 구현하지 못한 상황을 겪어봤을 텐데요. 작은 프로젝트에 맞는 방식과 사고로 개발을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가볍게 간단한 CLI를 작성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CLI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나 코드 패턴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코브라를 즐겨 쓰거든요. 오버스펙이라는 생각도 자주 들더라고요. 작게 시작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해요. 헬로닷고라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불필요하게 CLI 전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통 처음에는 하나의 명령어만 받아서 처리하거든요. 아예 쉽게 개발하는 거예요. go run cmd /hello.go를 실행하면 원하는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만약 분기가 필요하다면 인터널에서 별도의 패키지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한 API를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단순하게 접근해요. 기술을 찾고 적용하는 걸 하고 싶지만 기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요. API를 연동하고 작게 붙여나가요. 실제로 저번 주에 작은 서비스는 이렇게 개발해서 바로 릴리즈를 했었어요. 옆에 보면 구조가 나와 있어요. 먼저 메인.go에 있는 코드인데요. 서버를 시작하고 셧다운 시그널을 받을 수 있게만 설정해 두었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코드이니 가볍게 넘어갈게요.
서버닷고인데요. 여기서는 HTTP 핸들러에 패스와 notfound를 간단하게 넣어두었어요. 싱글 패스로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는 이렇게 쉽게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핸들러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만약 저 함수 로직이 커지면 따로 서버에 메서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로직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다시 질문할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갖고 개발하길 바래요. 쉽게 해도 개발을 하고 있고 기능에 집중한다면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먼저 던지고 싶었어요. 이후로는 기능 단위의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공유해 보려고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로직의 복잡도가 늘어나면 핸들링하는 스트럭트에 가볍게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위와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볍게 언급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의존성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겨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러한 메서드가 여러 의존성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서비스가 커진다면 HTTP 핸들러는 수많은 것들을 필드로 지니게 돼요. 실제 서비스에 있는 코드를 살짝만 수정해서 넣어두었는데요. 61개의 의존성을 가진 핸들러예요. 분리할 엄두도 안 나는 녀석이죠. 기능 단위의 프로젝트는 가볍게 유지하는 게 생명인데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의존성이. 그러나 개발하다 보면 의존성은 늘어나고 중간 핸들러는 점점 많은 필드를 지니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기능을 나중에 분리할 때 핸들러에 구현된 메서드를 분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내부 로직을 봐야만 수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의 메서드에서 필요한 의존성은 몇 개일까요? 보통 한두 개의 필드만 필요해요. 많다면 5개 정도 필요해요. 하나의 핸들러가 커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엔터프라이즈 앱은 보통 수백 개의 메서드를 핸들링하지만 기능 단위의 서비스는 메서드에서 몇 개의 필드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티클을 조회하는 로직이에요. 단순하게 작성했는데 캐시에서 조회하고 아티클을 가져오고 캐시에 저장하고 리턴하는 로직이에요. 61개의 의존성을 가진 핸들러는 DB와 캐시의 의존성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걸 기능화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로직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고랭 HTTP 패키지를 보면 핸들러 펑크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핸들러 펑크는 함수로 타입이 정의되어 있고 서브 HTTP라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어요. 핸들러는 서브 HTTP 메서드를 가진 인터페이스인데요. 핸들러 펑크 또한 서브 HTTP가 구현된 함수이기 때문에 핸들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입이에요. HTTP 핸들러는 요청을 받으면 서브 HTTP를 호출하는데 여기서 핸들러 펑크로 구현된 서브 HTTP를 호출할 수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하죠. 다시 그럼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녹이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점이 보이나요, 혹시? 핸들러 패키지 하위에 핸들러를 구현한 방식이에요. 상단의 함수를 정의한 부분에 집중하면 좋아요. 외부에서 해당 함수를 바인딩할 때 의존성이 주입되는 방식이에요. 해당 함수의 의존성에 대해서 작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함수는 2가지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외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다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코드를 넣어봤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건 없다 생각해요. 익숙하게 작성하고 코드 가독성을 원한다면 왼쪽 방식을 선호해요. 의존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함수가 어디서 호출되는지 찾아가는 것도 쉬워요. 다만 로직의 의존성을 느슨하게 하고 추후에 분리될 것 같은 기능이나 무거운 의존성이 생기는 것 같다면 오른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로직에 집중하고 아티클 관련한 패키지에서 로직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구현 방식을 이렇게 불러봤어요. 핸들러 방식과 핸들러 펑크 방식이에요. 핸들러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복잡한 상태를 관리하기 쉬워요. 의존성이 구조체 필드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명확한 구조가 되어서 직결성이 있는 개발이 가능해요. 확장성 측면에서 관련 메서드를 상대적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다른 인터페이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로직을 구조하기 쉬워요. 그럼 이와 대비되게 핸들러 펑크는 어떨까요? 핸들러 펑크 방식은 간단한 핸들러를 빠르게 작성해요. 의존성 주입이 쉽고 클로저를 활용할 수 있어서 개별 메서드별로 다른 옵션을 준 의존성을 주입할 수도 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함수 조합과 고차 함수 활용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합해서 기능 단위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선택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질문이 올 것 같아요. 간단한 핸들러, 빠른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핸들러 펑크 방식이 유리해요. 기능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핸들러 펑크 방식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많은 의존성, 상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핸들러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복잡도 있고 로직의 레이어가 1단계가 아닌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곳에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핸들러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궁금해질 텐데요. 한번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핸들러 펑크로 기능화된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했다면 이미 검증되고 구조화되어서 복잡도를 올리는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위한 코드 패턴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공유할 구조만 남겨서 현재 패키지 구조를 정리해봤어요. 레코더, 도메인, 모델, 핸들러, 프레젠터 등이 보이죠.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패키지가 나뉘었을까 궁금해할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모델이 있는데 왜 도메인이 있지? 또 있을 거고, 레파지토리와 레코더의 차이는 뭐지? 또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이와 같은 구조의 배경은 로직 복잡도가 올라감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 레이어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분리를 했어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도입하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기능 위주의 로직을 비즈니스 위주의 로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의 로직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특정 도메인 모델이 적용되는 명확한 경계를 구분할 수 있고요. 각 서비스는 자신의 도메인에 가장 적합한 기술 스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API 모델부터 설명을 할게요. 내부 비즈니스 로직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 모두 API 모델에 대응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UI와 내부에서 돌고 있는 데이터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시글이 쭉 보이는 피드 화면이라고 해볼게요. 게시글의 상세 정보나 모든 이미지나 그 사람의 매너 온도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게시글 제목이나 썸네일 이미지 여러 개라든지 관심수라든지 이런 값을 가져올 때는 피드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껴있는 경우가 많죠. 삭제 정보라든지 작성자의 닉네임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도 패칭 과정에서 껴있을지도 모르죠. 이럴 때는 필요한 데이터만 API 모델에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부 도메인과 다른 형태의 모델링을 가져가게 되죠. 도메인은 내부 로직 전반에 걸쳐서 공유되는 모델링이에요. 고객에게 데이터가 내려가기 전에 도메인으로 정의된 모델이 내부에선 돌아다니죠. 핸들러, 유즈 케이스, 서비스, 레파지토리와 같은 이런 레이어들은 모델링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왜 레코더가 존재하고 도메인과 모델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메인으로 전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DB 모델링이 잘 되어 있을 텐데 왜 모델을 별도로 두고 있지?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모델이에요. DB에 직접적으로 정의된 데이터 형식이에요. 레파지토리에 전부 정의할 수 있지만 중간 과정으로 레코더라고 두었어요. 만약 DB에 저장된 날것의 정보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레코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차피 똑같은 도메인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모델이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할 거예요. 살짝 모델링을 공유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채팅에서는 다이나모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때 일반적인 데이터 테이블 디자인과 차이가 있어요. 파티션 키와 소트키 조합으로 DB에 쿼리를 하게 되는데 공지사항 DB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채팅방에 공지사항 하나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소팅을 위한 키에 AA 샵 created at이 들어가게 돼요. 한 채팅방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소팅에 대한 여러 가지 로직들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AA#은 프리픽스고 공지사항에 대한 다른 정렬의 법칙이 필요한 경우엔 프리픽스로 다른 걸 넣어서 소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AA#이 내부 도메인 로직에서 꼭 필요한 정보인가 말이죠. 당연히 아니니까 이렇게 분리를 했겠죠. 그러나 데이터가 틀어진 것을 확인하려면 내부 도구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틀어졌는지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레코더라는 별도의 레이어가 필요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레파지토리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도메인과 달리 DB 오퍼레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 모델이 있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레코더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각 레이어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프리젠터는 도메인 모델을 API 모델로 변형해줘요. 아주 작은 역할을 수행해주죠.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다른 프레젠트를 만들 수 있어요. 어드민이나 웹프론트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별도의 프레젠터를 관리할 수 있어요. API 버전 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버전의 API를 위해 새 프레젠터를 만들 수 있죠. 만약 시간 포맷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쉽게 별도로 대응할 수 있어요. 도메인 모델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는 클린 아키텍처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프레젠터의 번역이나 로케일에 따른 데이터 변환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요. 예시로 코드를 넣어두었어요. 도메인에 델리티드 햇이나 메시지 아이디도 있는데요.
실제로 UI에 뿌려질 땐 불필요한 데이터라서 공지사항을 실제로 보여줄 땐 해당 데이터를 내려주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 내려주는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했던 이점들처럼 각 케이스에 맞는 문제 상황을 프리젠터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핸들러는 HTTP gRPC 요청 처리와 응답 생성에만 집중해요. 다른 고민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비즈니스 로직은 유즈 케이스에 위임되어 있고 단일 책임 원칙을 따르려고 해요. 유즈 케이스는 모킹에서 핸들러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데 다음 코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 코드인데요. 핸들러는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도메인에서 가져온 모델을 프레젠터를 통해 API 모델로 내려주는 모습이에요. 핸들러 단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유즈 케이스만 모킹해서 작성할 수 있죠. 서비스 또는 레파지토리를 의존성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 유즈 케이스예요. 이렇기 때문에 느슨한 결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순수한 도메인 객체를 사용하고 다른 모델은 활용하지 않아요. DB나 API에 대해서 모르도록 작성할 수 있어요. 단일 메서드에 여러 레파지토리를 조합해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비즈니스 로직의 최상위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레파지토리의 인터페이스를 모킹해서 유즈 케이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용이하죠. 이 또한 레이어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큰 장점이에요. 유즈 케이스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죠. 더 복잡하지만 발표를 위해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봤어요. 콘텐츠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라이터가 누군지 확인해요. 이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등록하죠. 비동기로 공지사항이 등록되었다는 걸 모든 멤버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는 꽤나 많은 의존성이 있죠. 멤버나 권한 확인이나 그리고 공지사항, 이 변경 내역을 유저에게 알려주는 로직까지 의존성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레파지토리나 서비스를 지니고 있고 도메인 레벨에서 로직을 핸들링하는 게 중요해요. 원시적인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조합하여 로직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면 좋죠.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거운 로직을 서비스 계층으로 분리함으로써 유즈 케이스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는 단순하게 유지 가능하지만 복잡도가 높은 로직은 서비스에서 빼서 유즈 케이스를 간결하게 하고 여러 유즈 케이스에서 중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죠. 또한 유즈 케이스에서 흐름제와 조정에 집중하고 서비스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집중하여 내부 프로젝트 개발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상화를 피하고 시스템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의 중요한 로직이라 이번 발표에는 코드를 첨부하지 못했는데요. 참고로 길면 500줄 이상의 로직들이 서비스에 구현된 경우들이 있어요. 레파지토리는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 로직만을 담당해요. 그래서 상위 계층이 구체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을 알 필요가 없죠. 도메인 모델을 반환함으로써 레파지토리가 도메인 계층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성 역전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간단하게 의존성 역전 원칙을 설명하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수준이 고수준 모듈의 그 의존성 방향이 역전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장점으로 도메인 로직이 인프라 세부 사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전과 같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레파지토리가 작성되는데요. 레코더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죠. 그리고 레파지토리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터는 도메인 모델이고 내부에서 로직을 수행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상위 레이어에서 데이터 접근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할 수가 있죠. 그럼 레코더는 옵셔널로 적어두었는데요. 다이나모DB의 특정 API나 쿼리 언어를 추상화해요. 외부에선 다이나모DB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DB도 활용을 하고 있죠. 상위 계층은 다이나모DB의 세부 사항을 알 필요가 없고 데이터 모델 로직을 중앙화할 수 있어요. 중앙화하여 다이나모DB의 특성을 몰라도 되는 거죠. 추후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레코더만 다시 개발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꼭 레코더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로직은 레파지토리에서 DB 관련 작업을 완료하기도 해요. DB 작업에서 쿼리 복잡도가 있는 경우에는 레코더를 활용하지만 작은 로직은 레파지토리 단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요. 해당 테이블을 쿼리하고 DB 모델을 리턴하는 로직이에요. 쿼리 방식에 있어서 파티션 키로 채팅방 아이디를 던지고 관련한 공지사항 하나를 가져오는 로직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쿼리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벼운 다이나모DB ORM을 통해 값을 가져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프리젠터를 통해 API 모델을 고객에게 보여주기까지 핸들러, 유즈 케이스, 서비스, 레파지토리, 레코더를 거치는 내용이에요. 각각의 레이어가 있음으로 해서 각 로직에서의 모델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반복적으로 각 레이어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내용을 살짝 추가해 봤어요. 레이어를 분리하면 테스트가 용이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페이크 임플리멘테이션을 위해 카운터페이터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팀원의 제안으로 시작한 테스트 코드 작성이었는데요. 복잡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빠르게 모킹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고 제너레이트 명령어를 활용하는데 앞에 페이크라고 붙은 객체를 인터페이스에 맞게 생성할 수 있어요. 모든 레이어에는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툴즈에 고 제너레이트를 할 때 이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존성을 넣어두었어요. 이와 같이 모킹하고 싶은 인터페이스 위에 다음과 같이 주석으로 고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게 추가해요. 그렇게 하고 해당 파일이 있는 디렉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고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fooFakes라는 디렉터리가 생성되면서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죠. 해당 구현체에 함수를 넣을 수 있게 fake my special interface 고 파일이 생성이 되죠. 다음과 같이 테스트 코드에 녹일 수 있어요. 이전의 모델로 다시 설명하자면 레코더에선 DB에 대한 진짜 동작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레파지토리에선 레코더 페이크스를 활용하고 서비스에선 레파지토리 페이크스를 활용하고 유즈 케이스에서는 서비스 페이크스에 레파지토리 페이크스를 활용하고 핸들러는 유즈 케이스 페이크스를 활용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각 레이어마다 테스트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페이크 패키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핸들러는 최종 단계이다 보니 모킹이 필요 없고 레파지토리는 도메인에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도메인 페이크스라는 패키지에 구현체들이 모여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각 레이어마다 단순화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앱은 릴리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구조를 많이 설명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적용하고 있겠지만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씩 넣어서 설명해 볼게요.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을 위해 가볍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독을 활용한 APM을 붙여서 함수 단위, 각 서비스 호출 단위까지 전부 측정하고 있어요. 센트리나 데이터독을 통해 앱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프로메테우스를 기본으로 걸어놓는데요. 이를 통해 고랭 매트릭이나 서버 상태들을 보고 있죠. 데이터독과 왜 프로메테우스를 혼용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프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자체 운영하는 모니터링 인프라의 클러스터나 앱 단위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그 서비스를 연동하기도 하고요. 그럼 AP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APM을 붙이면 이런 편한 점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네트워크 전반 통합된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어요. 성능 문제를 즉시 감지하고 대응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붙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하죠. 다음과 같이 각 서비스가 어떻게 호출되고 있고 내부 로직에선 어디로 호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가운데가 서비스의 중심이고 어디서 호출을 받아서 해당 로직이 트리거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각각의 호출되는 포인트는 플레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네모는 각각의 서비스에서 동작을 수행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위아래로 평행으로 보이는 건 병렬로 수행한 작업이나 하위 작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병목 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APM은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요. 제니퍼 소프트도 있고 데이터독,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회사 제품, 그리고 오픈 소스로 핀포인트 같은 것도 있는데 적절한 걸 선택해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러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센트리나 데이터독을 통해 에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에러를 태깅해 둔다면 케이스 스터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디바이스의 유저인지, 어느 서버에서 발생하는지, 어느 서버의 옵션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필요해요. 왼쪽 그림은 우하단의 서버 런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선 어느 버전의 서버 릴리즈에서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이런 기본적인 태깅과 추가로 로직에서 넣은 값으로 에러 케이스에 대해서 빠르게 추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가볍게 정리하려고 해요. 당근 SRE 미드업을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각 프로덕트 조직의 상황에선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통해 인프라 단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로그 서비스를 연동함으로써 원자적으로 API 호출에 대한 디버깅이 가능해요. 이 정도의 모니터링을 둔다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서비스의 요청을 핸들링할 수 있어요. 각각의 토픽 또한 깊은 주제라서 연동 수준으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고언어로 작은 서비스부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까지 모두 운영할 수 있고 생각보다 잘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테크닉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쉽지 않지만 이미 자바 시절부터 여러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나왔고 중간에 리팩토링하는 시절은 반드시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면 그리고 분리해 나간다면 더욱 단단한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공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채용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할 수 있게 여기까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 당근 엔지니어 분들과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채팅 조직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